시간이 80분간인데 발표를 약 한 20분씩 20분 내외로 해주시고 토론은 각각 7, 8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려대학교의 최상욱 박사님, 정책학 연구에서 사회연결망 분석 그걸 먼저 발표하시고 글쎄요? 띄고 하실 응? 띄우고 이체하는 거죠? 이체하실 거냐고. 그렇죠? 네, 한글 파일 그냥 띄워서 하는 거. 소개를 하고 네, 그게 좋으시겠죠. 그럼 네, 그러니까 한글 파일 띄워서 하는 한글 띄고. 그래 내 말이 파일을 보는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너무 짧아요. 찾다가 다 20분 내외로 20분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대가 오물조물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안 보이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올 거지? 그래. 이제 들어갑시다. 이거 또 두 분이 또 지장을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최상욱이고요. 이렇게 핸드아웃이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여기 있는데 혹시 안 받으시는 분 여기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정책학교는 진짜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목이 좀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정리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그 계획이 정책학 연구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인데 제가 사실 고대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한계와 비판에 대한 오리진 또는 기저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90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네트워크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뭐 네트워크의 모호성 또는 뭐 측정과 또는 변수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샘플 사이즈 문제 그리고 방법론에서 엄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예외 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 우리 리서처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리뷰어들이 정말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한 세 가지의 논점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비판의 핵심은 크게 보면 저는 개념에서 좀 명확성이 각자 다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이 상당히 확인될 만한 수준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방법론에서 상당히 엄격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개념적인 명료성이 각 연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고 또 왜 서로 각자 다른 비판과 또
수용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어라는 개념으로 쓰고 싶진 않고요. 네트워크라고 서로가 용어를 쓸 때 그 기본 전제와 구성 요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가 비판을 아마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 이제 노드와 링키지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링키지가 이제 저는 어떻게 서로 연구자들이 정의될 수 있느냐, 그리고 노드에 대한 속성,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부분은 완전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링키지에 있어서의 적어도 의도와 목적과 대표성에 관한 부분들이 학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다면 개념적인 명료성 하에 각자의 랭귀지가 어느 정도는 좀 좁혀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티클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다 보면 릴레이셔널 데이터하고 애트리뷰셔널 데이터 사이에 우리가 굉장한 경계를 우리가 현재는 넘나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한편으로 완전하게 상호 배타적으로 개념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릴레이셔널에 관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서 히든 컨텍스트가 뭐고, 그리고 어트리뷰셔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관계 설정을 이런 연결관계의 의도와 목적과 대표성을 가지고 한번 풀어낸다면 적어도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단초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나 타인은 결국은 일방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타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논문의 소고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고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의 의도와 목적을 어느 정도 개념화를 통해서 구체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좀 좁혀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라 하면 서로 명시적이고 분명한 상호작용 의도가 있는 거죠. 있는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의도된 관계가 서로 행위자들 사이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개념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만약에 차별을 시도한다면 비의도성 과연 뭘까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의도성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이 남았으니까 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현재 세팅 자체를 우리가 게더링을 볼 것인지 네트워크를 볼 것인지 상당한 이제 시각차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의도성이 우리가 네트워크 개념화 부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정말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디멘션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공식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법규적인 근거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든지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소셜 익스체인지나 리소스 디펜던스 관련되는 이제 베이시스나 아마 이런 걸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대 개념으로 연결 상태의 목적성이 굉장히 모호하거나 약한 상태의 목적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이 네트워크의 에볼루션이나 네트워크 체인지는 아마 이러한 연결관계의 속성에 의해서 아마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대표성 부분인데 우리가 네트워크의 개인 레벨에서 네트워크 하는 거하고 조직,
또는 사회 수준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가장 챌린징한 포지션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는 대상이나 또는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 사람이 과연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에이전시를 과연 레프레젠팅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저는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방법론적인 이슈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연결관계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반대 개념으로 비대표성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연결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관계의 속성화를 통해서 개념적인 컨센서스를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 생각이 과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학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제 넘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오툴 마이어도 제가 뭐 좋아하진 것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딩하는 스칼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결관계의 세 가지 속성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95년도에 그 프로그램 미러드의 SQ 저널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커뮤니티 멘탈 서비스 딜리버리가 각자의 연결관계는 상당한 의도성과 목적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티클 보시면 제가 쓴 거 조금은 아시겠지만 대표성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표성을 그 저널에서 실제 환자들을 랜덤 샘플링하는 게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심리적인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랜덤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환자에 있어서는 데이터 관계의 대표성을 일정 정도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연결관계가 의도된 커뮤니티 멘탈 헬스의 카운티 레벨에서의 목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셀렉션, 그리고 환자들의 랜덤 샘플링된 일정 정도의 대표성, 그 정도가 된다면 아마 95년도에 프로그램 미월드가 얘기했던 그런 커뮤니티 멘탈 헬스 딜리버리 서비스의 네트워크는 적어도 연결관계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일정 부분의 대표성은 확보할 수 있는, 확보되어 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특성을 어떤 바람직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툴 마이어는 참 죄송스럽게도 이와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화에서는 전혀 체계성이라보다는 해당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네트워크는 오툴 마이어는 그 당시에 absence of hierarc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이라키에 대비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는 컨셉을 또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결관계의 세 가지 속성은 전혀 오툴 마이어 머릿속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단순한 구조적인 계층성을 가지고 연결관계의 속성을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개념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오툴 마이어는 쓰고 있을 뿐이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 구성 요소로서의 두 가지 노드와 링키지에 대한 컨셉은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런 그 어떤 개념적인 디멘션화, 그리고 개념에 대한 구성 요소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개념의 모호성이나 개념의 어떤 명료성 차원에서 아마 아티클을 정리해 본다면 상당 부분은 아마 가르마를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만 제 논문은 그냥 생략하고 세 가지 다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데, 이제 한마디는 재난관리의 대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도도 양자 공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폰스 해야 되고, 그다음 대표도 그 카운티 레벨에서의 EM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미 디파인 되어 있고 대중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 목적 대표는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어떤 연결관계 속성에 대한 부분 외에 아마 제가 결론 부분에 얘기가 될지 안 될지 시간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연결관계의 세 가지 속성 외에도 제가 보건대는 연결관계가 단일이 아니고 다중성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각자 타이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 즉 자기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다양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양성, 그리고 그 연결의 속성이 얼마만큼 지속성으로 되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연결이 과연 얼마만큼 프락츄에이션이 있는지, 막 이러한 연결관계 속성들이 네트워크 개념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한 어떤 논거를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위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드를 얘기할 때는 그 속성적 개념으로서 행위자를 상당 부분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어떤 분석은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론적인 속성 데이터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을 낸다면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자로서의 행위자, 여기서는 굉장히 멀티 릴레이셔널 관계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중 관계로서의 행위자를 우리가 노드의 개념으로 놓는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굉장히 메커니컬한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분석보다 굉장히 정교한 분석의 어떤 출발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속성자로서의 행위자 개념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즉 멀티 관계자로서의 행위자, 즉 노드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결관계의 속성 플러스 이 노드, 행위자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조합을 우리가 해본다면 과연 개별 연구들이 어떠한 개념적인 틀을 가지고 실제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려고 하는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간 부분에 썼던 내용들은 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실제 그 관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파워의 개념, 즉 어토리티 권위의 개념을 5개 정도의 베이시스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즉 공식 직위에 의한 스트럭처 베이스 파워하고 리소스 베이스 파워하고 액터 베이스, 그 다음에 커버넌트 베이스 파워, 폴리티컬 베이스 파워,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관계자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출발해 놓는다면 단순한 어떤 속성자, 원 속성으로서의 행위자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근원적인 측면을 우리가 내려간다면은 아마도 행위자도 상당한 수준의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디멘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과 동일하게 세 가지 아티클 다시 한번 이 행위자의 어떤 속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이 디멘션을 해본다면 오툴 마이어 2003년에 그 텍사스 스쿨 디스트릭 데이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죠. 뭐 많은 비판도 받고 있고 수많은 페이퍼를 양산해 낸 것인데 그 마이어 오툴은 2003년도의 아티클에서는 행위자를 굉장히 속성적 개념으로서 행위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슈퍼인텐던트와 스테이트 레지슬레이처와 레지슬 바디, 그 다음에 보드 멤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권위, 즉 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속성자로서의 행위자를 정의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툴 마이어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자도 여전히 굉장히 속성적 개념으로, 또 아까 연결관계도 우리가 보셨지만 구조적 개념을 보고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구조적 개념으로서의 행위자를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어 오툴도 마찬가지로 공식 지위에 기반으로 한 only 연결관계를 지금 행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미러드가 아까 연결관계 속성은 의도, 목적, 대표성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공식 지위 기반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또는 페이션트나 패밀리 그리고 펀더드,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기반에 의한 그런 행위자의 관계 특성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차별화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아티클 2007년도에 보면 제가 이제 파워하고 파워 베이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위 기반이냐 재원이냐 행위자 기반 능력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연구 결과도 이 5가지의 파워 베이스의 어떤 타이가 즉 perceive 베이스 파워하고 political 베이스 파워가 더 스트롱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식주의 기반에 의한 그 액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즉 perceived base하고 political base 파워가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에 주동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공식 기반, 지위 기반의 관계를 통해서 행위자의 속성을 넣는 것보다는 이런 파워든 아니면 권위든 이런 행위자의 속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이런 행위자의 연결 관계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초는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관점은 조직과 환경 관계는 제가 이 띵을 제가 넣은 이유는 약간 프랙티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과 관리나 NPM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효율적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시도를 하지만 왜 개인과 조직과 그리고 환경이 일체화되지 못하고 개별화되고 분절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결국 네트워크 관점에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시발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을 관리 대상이나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아마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환경이 어떠냐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환경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 멤버일 뿐입니다. 우리가 관리 대상이거나 또 우리의 네트워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요인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part of the network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을 객체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 것인지 또는 환경을 우리가 주체로 볼 때 네트워크의 관점을 정확하게 관통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과 환경을 일체화시키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as a whole government approach, 즉 한국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범정부적 접근이라는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과 환경을 일체화시키는 그런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whole government approach도 저희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흐름을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이제 개념적인 명료성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의 네트워크 이론의 비판, 연구 비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네트워크 이론이 우리가 엠피리컬 스터디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론화 작업에 얼마만큼 되어 있고 얼마만큼 의미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이 어찌 보게 되면 90년대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다미넌트하게 네트워크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조적이든 아니면은 포지션 베이스든 우리가 누구와 컨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컨택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보다는 단순하게 왜 그들이 컨택하는지 질문 전에 어떠한 구조적 패턴을 가지고 그들은 컨택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이런 걸 통해서 로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포커스가 저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미넌트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또는 네트워크의 프로세스, 러닝 프로세스나 네트워크의 관리와 같은 이런 다른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이론과 연결 주제, 연구 주제를 상당히 우리가 커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의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의 어떤 견고함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저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2016년도에 이런 최근에 탑 76개의 그 가장 많이 사이트된 논문들을 우리가 연구 주제별로 만약에 정리한다면 여전히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성과와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 내용이나 또는 학습 과정 그리고 매니지먼트와 관한 것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또는 구조적인 부분에 비해서 여전히
이론 개발의 여지는 상당히 남아있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과도한 연구적 관심과 또는 그 내용이나 과정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결국은 우리가 프랙티컬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론화 작업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그 아티클에서 나와 있지만 연구의 효과나 또는 효과성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의치 못한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과 조직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다. 라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본다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협업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제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다미넌트하게 얘기되고 있는 구조적 측면을 통해서의 협업의 어떤 생산성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나 또는 예산과 조직 관리를 다 병합하는 의미에서의 생산성 개념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현실적인 정책학 측면에서 만약에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다면 이러한 인사 조직 예산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구조를 본다면 실질적인 네트워크 협업의 생산성도 실제 한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예시를 했습니다. 이건 좀 뭐 프랙티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도 협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무 성적 평정 어느 곳에도 협업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 요소나 강조된 지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도 성과급이 직무급이 아니고 계급제 입각한 보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업의 생산성을 우리가 담보내기 상당히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 기능하고 조직관리가 과연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정부의 기능과 분업체계는 구조적인 분화주의, 구조적인 분절화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의 제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관점에서 개인 조직 환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관점과 실제 프랙티컬하게 인사 조직 예산을 같이 볼 수 있는 제도도 정비를 통해서 네트워크 협업의 생산성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의 엄격성 부분은 사실상 이 방법론의 엄격성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라지 N에 대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스몰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좀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이터 컬렉팅하는 방법을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표준화된 네트워크의 측정 항목 그리고 그 타당성 확보한 변수의 측정과 그리고 활용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 것인가 저는 감히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셜 캐피탈이든 또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든 아니면 네트워크 퍼포먼스든 개별 연구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각각의 연구 테크닉을 통해서 아마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계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개념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측정 변수까지 표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연구 방법의 엄격성을 우리 네트워크 연구하는 학계가 아마 같이 공감을 한다면 아마 이러한 작업들도 아마 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 개발화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변수 그리고 네트워크 변수의 모델링하는 과정에 굉장히 엄격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 개인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샘플 사이즈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화된 네트워크의 개념과 측정을 같은 몸으로 보면서 우리가 방법론 엄격성까지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 부분들은 아마 다 예측을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서베이 항목과 컨스트럭트가 굉장히 미스매치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인터랙션 텀을 아무런 이론적인 베이스 없이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해석도 굉장히 미흡하게 해석하는 부분들 우리가 탑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리뷰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연구자들이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탑 저널에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아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제가 제시드렸던 디멘션이 완전한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념적인 역력성하고 이론적인 종합성 그리고 방법론 엄격성이 일관되게 관통되기 위해서는 제가 개념적 역력성 부분을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각각의 연결관계의 특수성과 행위자로서의 속성을 조합을 하고 그것을 개념화했을 때에 어떠한 이론이 연결될 것이고 그 연결 기조 속에서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논리적으로 코헤런스하게 간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정 부분은 제가 기여한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은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의 비판이 우리가 언제까지 비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도 발표하십니까? 파워포인트 사용하세요. 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하지 않게 시간이.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임실 정청환입니다. 사실 저는 뭐 학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분석을 포함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의 저희의 어떤 경험을 소개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정책 설계를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저출산과 주거 연관성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빅데이터 분석 설계, 저출산과 주거 연관성 및 정책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빅데이터 분석 설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의 해석이라든지 정책적 함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LH공사 연구소에 의뢰를 받아서 주거와 저출산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2018년 7월 달에 발표된 국토부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서 어떤 뭐 저출산과 주거 문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또 이슈 탐색과 정책적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거 불안은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그 주거 불안이 만원,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제하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주거 마련의 경제적 비용 때문에 주거 불안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결혼, 출산, 기피 현상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과 주거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정책의 맥락적 시사점 도출입니다. 포인트는 맥락적 시사점 도출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런 다른 연구에 비해서 맥락적 연구를 하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첫 번째 원인 탐색 증거 제시 함의 도출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거 프레임의 전환, 정책 설계 지원, 주거 정책 방향 제시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 이 연구를 저출산과 주거 연관성 연구를 할 때 저희들이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과 주거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 함의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은 좀 단편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깊이 있는 맥락적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설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 설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이 단계별 맥락을 이해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빅데이터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연구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찾아본다면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가 첫 번째 현실적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웹과 SNS 상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정의라든지 빅데이터 시대가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소셜미디어의 시대로부터 빅데이터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웹과 SNS 상에 빅데이터가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IoT입니다. IoT가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웹과 SNS, 즉 온라인 상에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봉착하는 문제점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젊은 분들은 이제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고 아마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도 그 툴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툴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툴은 텍스톰이라는 빅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분석, 매트릭스 데이터 생성까지를 일괄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톰은
웹상에 그 네이버, 다음, 구글, 바이두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일부 데이터까지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현업에 있습니다만은 간혹 연구를 합니다. 특히 2013년 제가 처음 빅데이터 연구를 할 때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데이터 특히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부닥치는 문제는 웹과 SNS의 데이터는 가비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오롯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문 조사를 하면은 연구자가 문항을 만들어서 의도된 질문만 받아내니까 오롯이 내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빅데이터는 가비지가 너무 많아서 정제와 전처리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제와 전처리는 컴퓨터 공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요즘 우리는 NLP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인 전공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홈에는 형태수 분석기를 통한 정제, 전처리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텍스트홈을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온라인 포털에서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키워드를 미리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웹과 SNS 상의 데이터를 보시면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등의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단어 수준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은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단어 수준의 어떤 중요도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분석,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시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의미 연결망, 의미망 분석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구조적 등위성 분석, 주로 저희들은 이제 텍스트홈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UCINet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합니다. UCINet에 있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상관성에 기반한 칸크 분석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QAP라고 해서 QAP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집단 간의 상관성 또는 담론 간의 상관성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 이슈 분석과 정책 요구 분석, 출산 주거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론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이번 연구에서는 빈도, TF와 TF-IDF 분석입니다. 이것은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프리퀀시를 통해서 어떤 통계량, 기초 통계량이라든지 그 샘플의 특성을 살펴보듯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분석에 활용할 때는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TF나 TF-IDF 값들을 살펴보는데요. TF는 단어의 어떤 양을 가지고 단순한 단어의 양을 가지고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 이 TF입니다. 그런데 TF는 문서의 양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상대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TF 값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량을 고려한 TF-IDF 값을 같이 살펴봄으로 해서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떤 정책 설계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첫 단계에서 TF-IDF 분석까지 하고 그다음 의미망 분석을
시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 데이터에서의 관계는 공출현입니다. 코아크런스라고 하는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는 관계가 있다. 의미론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아크런스를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UCINet이나 넷마이너나 또는 개피나 파이엑이나 노드 엑셀 이런 등등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적인 어떤 특성들, 노드와 노드의 관계,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서의 노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칸크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 등위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분석 방법이 QAP 분석입니다. QAP는 UCI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QAP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QAP 상관 분석은 두 집단 간의 두 어떤 연구 주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매우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QAP 이 상관 분석은 주거라는 범주와 저출산이라는 범주의 상호 공출현 관계를 통한 상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고 이 QAP 상관 분석은 두 네트워크 매트릭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무가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석은 기존의 상관 분석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상관 개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는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 카페,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주로 주거 범주와 저출산 범주로 나누어서 사용한 단어는 수집에 사용한 단어는 주거는 집, 주택, 청약, 분양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저출산은 신혼부부, 결혼, 아이, 육아, 교육, 청년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주거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주거라는 단어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 또는 분석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듯이 주거라는 주제에 따른 관련 있는 그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변수를 만드는 이 과정들처럼 관련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함께 데이터를 수집할 때만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풍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거와 관련해서는 7만 2천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14만 4천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정제 단어의 특성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채널별로 저희들이 블로그와 뉴스를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는 아시다시피 아젠다 세팅이 이루어지는 것, 즉 전문가들이 어떤 그 아젠다를 공론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뉴스가 주로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어떤 단순 보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뉴스의 특성이 어떤 아젠다 세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데이터와 블로그는 일반인들이 아젠다 위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의 특성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의 채널을 좀 달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거와 저출산 관련된 단어의 상위 빈도 50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데이터의 양은 한 92만 개 정도가 됐고 그것의 비율은 주거와 관련해서는 41%,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59% 정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출산과 주거 연관성 및 정책 요구 분석은 먼저 텍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F나 TF-IDF 값들을 주로 통해서 저출산과 주거 범주의 교차 출현으로 저출산과 주거 모두 상호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탐색적 연구를 하는 수준에서 텍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슈 분석의 결과로 저출산과 주거 범주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특히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할 때 온라인상의 데이터의 강점은 뭐냐면 시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주거 저출산 관련 출현 빈도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슈 또는 어떤 중요도를 좀 더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계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과 주거 각 범주 내에서 출현한 단어의 문선의 중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의미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요. 이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은 저출산과 주거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했고, 저출산과 주거 범주에 공통으로 출현한 중간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여성 보육, 출산집, 결혼, 주거 등의 큰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저출산과 주거의 공통된 관심과 이슈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양육과 주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네트워크 분석으로 저출산과 주거의 연관성 분석을 범주를 주거와 저출산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도별로 저출산 네트워크, 주거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출산 네트워크의 그래프 덴시티, 즉 네트워크 내의 밀도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적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또 정책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3년과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또 주거 네트워크를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시기별로 담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주거와 저출산 담론은 서로 교차하지만 출산 주거, 보육 주거, 결혼 주거, 청년 주거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결론 담론의 변화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그러면 주거와 저출산의 상호 연관성이 실제로 있는지를 또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QAP 상관관계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실제 QAP 상관 분석을 실시해 봤을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상관성들이 0.7 이상의 높은 상관성들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론은 저희들이 주거와 저출산 간의 이슈 분석을 했을 때 상호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저출산과 주거의 연관성을 또 요약해 봤을 때 주거와 저출산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저출산 주거 정책 수요 분석을 요약했을 때는 경제활동 보장과 결혼 전제의 양육 주택의 일관된 어떤 관계 연관성이 있음을 또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이제 다각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에 제 발표를 마치려고 좀 뒷부분은 많이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하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로 토론을 하시는 분들 짧게 해주세요. 5분에서 한 7분.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토론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박상해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최석 교수님 글에 쭉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하는 거죠. 최석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게 저도 네트워크로 논문 몇 번 써봤지만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 여기 계신 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보니까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 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 접근할 때 그림도 나오고 뭔가 다 통계만 하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팬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팬시에서 내가 써봐서 논문 쓰는데 좋고 그냥 뽀글시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테크닉 몇 개 무슨 분석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최성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의 구조의 시작점이 뭐고 이것이 이제 행정학에서 어떻게 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최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히 이제 하나 배나다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지만은 토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되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게 관계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관계 측정.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초점이 네트워크 만드는데 관계를 제대로 측정 못하면은 네트워크 분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최석 교수님은 굉장히 좀 부드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알기로는 네트워크 분석은 알파부터 오메가가 되는 게 타이의 측정입니다. 타이 메저먼트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바운드 스페시피케이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타이 메저먼트, 타이의 샘플링이 그게 이제 알파이 오메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측정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트워크는 어차피 노드와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냥 다 존재합니다. 그냥 유비쿼터스하게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멀티플렉스 관계거든요. 어떠한 인간도 하나의 관계만 갖고 사는 사람은 없고요. 어떠한 동물도 하나의 관계만 갖고 사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액터와 다양한 수준의 그 관계를 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이 네트워크 분석은 그런 복잡한 우리의 그 실제 네트워크 상 중에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샘플링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딱 하나만 한 스냅샷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석으로서의 한계도 있지만은 그 관계 자체가 이렇게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표준화해서 분석하는 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관계 측정은 규범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적으로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풀 네트워크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렇게 있는 건 아직까지 부족하고 조금은 더 이제 최소한은 그 멀리더티하고 글라빌티 높이기 위해서는 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는 이제 표준화가 좋은데 표준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체크리스트 정도라도 만들면서 결과의 성공이 아닌가.
예. 왜냐면 관계 측정은 저도 해봤지만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는 아카이브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 아카이브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게 빅데이터로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관계 측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하고 방문론적 엄격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네트워크 방문론이 어찌 보면은 그 질적 방법하고 이제 양적 그 통계 방법하고 뭐 중간쯤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 구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문론 쪽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양적이지도 않고 너무 질적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그 방문론적 엄격성이 좀 있어야지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그 일반화가 최소한의 일반화, 맥락적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수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그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앞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좀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을 맡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국민대학교의 박연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박현희라고 합니다. 저도 최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약간 답답함들, 논문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좀 아쉬움들, 이러한 부분들을 최 교수님께서 너무 본질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사실 제 학생들에게 한 번쯤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제가 감히 새까맣게 이 햇병아리가 감히 이제 교수님 쓰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드릴 말씀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사실 공부하는 마음에서 읽었고요. 특히 공감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인 근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 기존의 사회과학들의 어떤 주류 이론들과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좀 전에 박지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이 실제로 어떠한 연구 질문을 대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기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개인적인 속성을 연구를 그런 중심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기존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관계론적인 관점으로 마인드 셰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연구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인과 조직, 환경, 사회 이러한 통합적인 어떠한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100%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전체 거시구조를 형성하고 전체 거시구조의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그러한 점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어떠한 컨텐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기존의 사회과학의 이론들이 어떤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어떤 기여점들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아까 그 인사처 설문지를 보여주셨었는데 그 설문지를 보면서 저도 조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과연 이제 해외의 어떠한 선진국들 같은 사례들을 보면 그 관계에 대한 또는 이제 대외 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현실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설문집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분들이 그 설문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체계적인 뭐 경험에 대한 공유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된다면 어떤 실제 그 현업에서의 어떠한 협업의 질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도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네트워크 매저먼트와 관련된 부분 또는 방법론적인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반성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네트워크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자주 모이고 좀 더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공동으로서 어떤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형준 교수님이 저분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두 분의 발표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워낙 두 분이 발표를 잘해주셔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평을 하는 것보다는 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네트워크 연구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 관계, 링케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할 때 결국은 노드의 중점을 가진 연구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아까 포지션 말씀하셨듯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때도 보면은 황 교수님과 저와의 관계, 저와 박 교수님 관계, 저와 박승우 교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똑같은 속성들이 있지만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그 링키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포지션에 대한 연구가 좀 많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 고민이 좀 되는 것이 있고요. 이 링크에이지가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전천 대표님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에 이 많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결국은 저희가 할 때 그냥 텍스트에 어떻게 공출현 빈도를 가진 네트워크를 많이 그려서 연구하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최성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링키지의 의도와 목표와 대표성이라는 개념 자체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흔히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공출현 빈도를 가지고 그 속성을 전부 다 관계로 잡아서 가는 것과 이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뭐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왜 빅데이터에 단지 빈도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제 안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순서를 연결을 가지고 한다면 한국말을 보면은 황 교수님 되게 잘생기시고 옷도 잘 입고 뭐 말도 잘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빈도수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우리가 컨텐츠나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하는 그런 우리 것이 좀 필요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분석이 트렌드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정말 넘어가서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좀 갔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잘 접목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는 요 두 발표를 듣고 생겼습니다. 생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전채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IoT에서 흔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계와 속성이 있으면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저희는 계속 같이 가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IoT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속성을 계속 전달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네트워크 연구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가면 가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행위자에 대한 것을 픽스를 하는 건데 그 연구할 때 A, B, C, D를 했지만 결국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빅데이터도 그렇게 돌렸지만 이거는 이제 텍스트의 문제지만 우리가 다른 형태로 가면 그때 그것이 실제 나오는 것이 나왔을 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텍스트 베이스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바뀌어질 경우에는 IoT로 이제 IoT가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의 또 하나의
빅데이터 연구의 중심이 됐을 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는 진짜 옛날에는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GIS 데이터에 되게 좀 매혹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흔히 말해서 연결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우리 멀티레벨 어널리시스 때 다층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좀 죽어버렸어요. 그 관계나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 네트워크의 연결, 빅데이터 분석과 좀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에 대해서 갑자기 좀 고민이 돼서, 나중에 조세현 대표님 그런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쉽게 웹상에서 저희가 좀 연구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황성수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영남대학교 황성수입니다. 최상욱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0년대 중반에 네트워크 학회를 막 처음 가서 너무 막 재밌게 배우던 그때의 어떤 열정이 생각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 혹시나 지금 학생분들이 계시면 네트워크 연구를 하시려면 우리 박 씨가 되든지 최 씨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외로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월드뷰가 클래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현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2000년 중반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스티븐 보가티가 와서 보고 발표를 보고 야 너 너무 좋다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치게 사이트를 했어요. 제 논문이 보내는 족족 리젝트 먹어서 온 이상한 구석에 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브 라저가 케네디에서 그렇게 네트워크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전 미국의 파장을 이렇게 했는데 하버드에서 케네디 스쿨에서 테니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네트워크 연구를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굉장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큰 틀에서 보시고 뭔가를 운용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전천현 대표님 얘기를 되게 해주신 것 중에 지금 좋은 얘기가 공공 데이터의 소스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공공 데이터하고 왜 소셜 데이터인데, 소셜 데이터만 굉장히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뭔가 지금 파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고, IMC나 이제 학자 선생님들이 같이 연결해가지고 공공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를 상호 비교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기존에 있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이게 저의 어떤 회색 분자 같은 얘기인데, 네트워크를 초기에 하다가 안 한 이유는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이트가 비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맥락을 파악하려고 이런 걸 해봤는데 결국은 인사이트가 중요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냐면, 제가 사실 연구를 네트워크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손흥민이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축구팬들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구 볼 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점유율, 그리고 손흥민 존, 그리고 히트맵 이런 말씀, 그런 거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학자들이 그걸 다 개발한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마톨리 같은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점유율이 몇 프로, 히트맵에서 여기 많이 다녔다, 많이 뛰었다. 손흥민 존 여기서 골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보게 되면 뭐 하나가 특별히 뭐 다른 것보다 우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의 패턴이 변하면서 변화가 오는 크리티컬 시점이 언제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축구라는 본질적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설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점유율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거 통계는 의미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네트워크만 우수하냐? 뭐 이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어떤 특정 부분에 맞는 인사이트를 표출할 수 있는 그 툴을 또 어떤 툴적인 레벨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코멘트에 대한 반응은 한 2, 3분 정도 하고, 먼저 최상욱 교수님부터. 예, 대부분 선생님 코멘트 감사드리고, 일단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면, 네트워크 연구가 과연 이게 테크닉이냐 아니면 성 교수님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 쪽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크닉은 아니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퍼스펙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은 두 가지죠. 테크닉하고 퍼스펙티브 사이에서 엄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건데, 제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이제 견주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되느냐의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수영 교수 말씀하셨듯이 팬시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롱이다. 맛이 아닌 롱이고요. 그렇다면 적시성 있는 테크닉, 분석 기법을 써야 된다는 건데요. 어느 때 네트워크 분석을 써야 되느냐는 저는 각자 연구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적시성 있는 분석 기법이 네트워크 퍼스펙티브지만 네트워크 분석만을 내가 쓰겠다는 아직도 버려야 되고, 그 네트워크 분석과 다른 어드밴스 테크닉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적시성 있는 이 테크닉이 네트워크라면 정확하게 쓰자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네트워크 분석이 프랙티컬한 차원에서는 컨트리뷰션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whole government approach나 그리고 네트워크 협업 생산성 개념이 저는 도입이 된다면 가장 파워풀한 테크니컬하고 프랙티컬한 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론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프랙티컬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밸런스되어 있는 분석 기법을 적시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퍼스펙티브를 이해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 파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왜 이게 작동되지 않는지, 왜 맥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지를 보려면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건 인사 부분이지만 재무 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인사 조직 재무가 한 몸이고 인사 조직 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잡으면 저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고,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비판도 어느 지점에서는 아마 그것이 찬사가 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네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채남 대표님. 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 광고, 사실 이제 관계, 이 네트워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는 빅데이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트워크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네트워크 연구의 출발점이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회학에서 붐을 이룬다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에 완전히 쇠퇴기를 맞아서 소멸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공자들이 줄어드는데, 이게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를 이어받는 게 사회물리학, 물리학 전공자들 중에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회물리학이라는 전공을 만들어서 링크라는 책을 쓴 바라바시 같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연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복잡계 이런 쪽인데, 그러면 이 사회학에서 주도하는 네트워크 연구하고 지금 사회물리학이 했던 또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네트워크 연구의 차이는 뭐냐면, 모집단, 그러니까 이 분석 대상 범위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기존에는 사회학은 소집단 연구라든지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연구의 사이즈가 적었는데, 이제 카이스트의 정하운 교수가 바라바시를 찾아가서 연구를 할 때는 웹페이지에 링크를 가지고 모집단 전체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면서 네트워크 연구를 다시 살려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의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관계를, 제가 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연구를 할 때는 공출현이라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빅데이터 시대의 관계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망한 회사지만 앨런의 메일 주고받는 관계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이제 네트워크 연구의 실습 자료로 많이
이 관계를 좀 다양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거라든지 설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네트워크 연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는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의 사실 그 인공지능의 기본 이제 뭐 전제도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그 머신러닝을 하는 것들도 대체로 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관계적인 측면에서 노드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연구는 앞으로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는 데이터 분석의 네트워크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승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와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의 통합은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통합을 통한 어떤 그 연구는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정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좀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현업에서 이런 그 툴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툴에 주눅들지 마시고 도메인 난리지를 발전시키시면 툴은 공학자나 저희 같은 현업에 있는 그 기업들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툴을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한 툴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툴을 잘 활용하셔서 연구를 하시는데 어떤 전공 영역 깊이를 하시는데 하시는 도착을 해주시면 시간이 딱 맞았기 때문에 프로의 상태는 되지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파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방법론, 파일 연결망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